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저희 홈페이지 왼쪽 화면의 하단에 가면 월별 초중등부 프로그램 설명회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지난 설명회 내지는 뭐 초등, 중등, 뭐 북리뷰 등등 해서 다양한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한 주 좀 앞당긴 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목요일에 수능이 있고, 다음 주에 월화수목, 제가, 땡땡 외고 방과후 수업을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일정이 있어서, 중등부 12월 프로그램 안내 일정을 한 주 좀 당겨서 설명에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11월 25일에는 12월 초등부 프로그램 안내 설명회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 갑진년의 마지막 12월 학부모 설명회는 12월 16일에 내년도 그리고 겨울 중등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12월 23일에 내년 2025년 을사년이더라고요. 초등 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CNA 홈페이지에서나 유튜브로 들어가 보시면은 뭐 지난달 설명회 또 이번 달 북 리뷰 등등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올해 하반기 좀 최대 교육 이슈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수능 이원화와 내신 외부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논의 내용이 SBS 특종처럼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수능 이원화라는 얘기는 수능을 두 번 보겠다라는 얘기여서 언어 영역, 수리 영역의 능력 평가를 기존 수능 1으로 진행을 하고 소위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를 수능 2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절대 평가를 적용하지만 수능 2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능과는 좀 달라지는 변화고 고교 내신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에서 출제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출제를 하고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봐서는 출제도 출제지만 평가를 내신인데 외부 기관에서 평가하겠다. 그래서 객관식만이 아니라 서술형, 논술형 내신과 좀 맞물린 부분들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국의 고등학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뭐 중간고사가 같은 날, 기말고사가 같은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기존 고교 평준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공식 발표 내용 중에는 뭐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고교의 좀 다양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8월 20일자로 보도가 된 내용이고, 확정은 내년 3월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능을 나흘간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9월 달에 다시 또 보도가 된 내용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기준으로 해서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나흘간 실시된다라는 게 아까 수능 1, 2로 해서 두 번을 보는 거니까 추억의 9, 4학번 학부모님들 아마 수능 두 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두 수능 중에 잘 본 수능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수능이 더 어려워서 이게 실효는 좀 적었죠. 자, 특히 이제 선택형 이외의 문제들을 서술형, 논술형 문항으로 출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명기되어 있고 고교 내신에 대한 외부 평가 내용들도 명확히 이제 보도 내용에서 확인이 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은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으로 이제 발표될 예정이라서 지금 남은 11월, 12월, 1월, 2월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론화되어야 될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정 시점은 현재 초등 고학년의 대입 시기부터 적용 가능하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 중3이 이제 몇 달 후면 내년 고1이 됐을 때가 2025년이 되는 셈이고, 이 친구들이 보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대입제도의 개편이 이미 지난 12월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 주에 보는 고3, 고2, 고1까지가 한 텀이 되는 셈이고 중3부터 바뀌는 입시가 중3, 중2, 중1, 한 초육 정도까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방금 보셨던 나흘간의 수능이라든가 고교 내신 외부 평가 관련된 이런 변화들은 빠르면 초5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자, 현재 중등부 친구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안, 또 학부모님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사안이 이제 통합형, 융합형으로 수능 과목 체제가 개편된 요번 2028학년도 입시 변화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 뭐 문과든 이과든 같은 과목으로 수능을 보게 되는.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 의대 정원 거는 지금 워낙 핫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 관련된 내용들이 예, 지난 12월 26일에 발표된 교육부의 확정안입니다. 그래서 국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선택 과목 없이 수능은 통합형으로 보고, 그다음 내신은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체제를 확정하게 된 부분들. 그래서 요 확정된 작년 12월의 결과가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셈이죠. 근데 일단 내신 5등급제로 변화되는 부분들 먼저 대치동 많은 학원들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4%였던 1등급이 10%로 확대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존 2등급이 이제 4%, 7%, 11% 선이었으니까 현재 내신이 1, 2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이 11%였는데 10%가 1등급이 되는 상황이니까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는 상황 하에서 1등급 받기가 2.5배 쉬워졌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해주기도 하고, 또 1, 2, 3등급까지 하면은 어, 23%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제 5등급 제하에서는 1등급이 10%고 2등급이 24%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3, 4등급이었던 친구들도 2등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신 등급 구간 자체가 좀 넓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대학 입장에서는 뭐 4%, 7%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10%, 24%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까 내신 전체 등급에 대한 교과 성적을 판정 내리기에 변별력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 학생들 눈높이에서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내지는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200명짜리다, 뭐 300명짜리다, 이렇게 전체 정원을 놓고 봤을 때 기존과 다르게 예전 4%일 때는 200명짜리 학교에서 8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인데 이제는 10% 1등급이니까 20등 안에 들면 되겠다. 그래서 뭐 고교 선택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 하실 텐데 1차적으로는 인원수가 많은 학교가 1등급이 많이 나오는 학교인 건 좀 분명한 사실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올해 대입 일정에서 이미 수시 모집은 끝났고, 그래서 의대 증원권과 관련된 논의들도 사실 2025학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시를 변경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크다라는 좀 판단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지난 9월에 마감한 서울대 수시 접수 현황 자료를 제가 화면에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서울대 수시에서 지역 균형 전형은 학교별로 2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전형이고, 일반 전형은 추천 없이 수능 최저도 없이 지원하는 이런 전형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사회대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 직윤으로 7명을 뽑는데 22명이 지원해서 뭐 3.14 대 1. 뭐 일반 전형은 60명을 선발하는데 334명이 지원해서 뭐 5.57 대 1.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직윤은 3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22명 중에서 1단계에서는 1명만 떨어지고 21명이 다 면접을 보는구나. 일반 전형은 2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120명, 그래서 214명은 떨어지고 120명은 합격하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대략 한 1대1 내지는 3대1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좀 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뭐 의대를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의예과 직윤 모집이 39명인데 올해 350명이 지원을 해서 뭐 서울의대 경쟁률이 뭐 대략 9대 1쯤 나왔더라. 근데 여기서도 역시 직윤은 3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117명이 1단계 합격을 하고 뭐 233명이 떨어지는, 그 117명 1단계 합격생 중에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일반 전형은 2배수를 먼저 선발하는데 49명에서 98명을 선발하겠네요. 그러면은
692명은 떨어지고 98명이 이제 면접을 보는. 그래서 겉으로는 16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한 8대 1 정도 되는 게 일반 전형 경쟁률이고 겉으로는 9대 1쯤 되지만 실질 경쟁률이 3대 1쯤 되는 게 지금 경쟁률이니까 일반고에서는 지역 균형 추천을 받기 위해서 전교 1, 2등 안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일반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1단계에 합격을 얼마나 시켰는가라는 좀 선배들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 원서 접수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까지의 입시 결과가 어디가 사이트라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50% 합격생들의 커트라인, 뭐 70% 합격생들의 커트라인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결과로 8대1 정도 경쟁률이었을 때 합격생의 절반 정도는 내신이 1.04, 70% 정도는 1.11, 이게 이제 지역 균형에서의 결과였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18, 1.3 정도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직윤보다 일반 전형의 커트라인이 좀 낮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직윤은 거의 99%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한 내신이고, 일반 전형에는 뭐 영재학교, 과학고, 뭐 전국 자사고 등등등이 좀 포함된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유는 조금 더 교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특성까지를 좀 감안한 부분들로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올해 2025학년도 입결은 아까 잠깐 건너뛰긴 했는데 3천여 명의 의대가 이제 4,500명 이렇게 1.5배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입결하고는 좀 굉장히 다를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저를 포함한 이제 중3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지원 관련돼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서울대 수시 합격, 정시 합격 이렇게 나눠서 좀 비교를 해보면은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66명의 합격생 중에서 수시에 28명, 정시에 38명이니까 수시로도 많이 갔고 정시로도 많이 갔구나. 참 많이 보냈네. 이런 판단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300명이 넘는 학교냐 200명짜리 학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수시로는 31명이지만 정시로는 8명이니까 수시가 우위에 있구나 이런 판단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36명의 서울대 합격생 중에서 수시는 3명밖에 안 된다. 정시가 33명 이나 된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근데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수시 합격생 중에서 현역 비율이 이제 90%가 넘으니까 수시로 많이 보냈으면은 현역이 많이 간 거고 정시 합격생은 절반 이상이 이제 졸업생, 재수, 삼수, N수생들이니까 수시로 많이 간 거면 학생의 내신이 좋았던 거고 정시로 많이 간 거면 수능을 잘 본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고민하시는 학교들이 수시로 많이 보냈는가, 정시로 많이 보냈는가, 이런 식의 특성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우리 학생한테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뭐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라기보다 우리 학생이 노력을 했을 때 좀 더 나은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이런 학교들을 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의 수성 그 배움터에 설명회를 갔다가 그 경신고 그 교문 옆에 이제 걸려있는 플랜카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서울대 15명이 붙었고, 의예과에 4명이 붙었다. 수시로 2명, 정시로 2명이어서 전국 최다 합격이다. 아우, 대단하죠? 근데 사실 의학계열 80명에서 뭐 최다 합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6장을 쓸 수가 있고, 정시는 가나다군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중복 합격한 친구들까지를 좀 감안해서 각 고등학교에 뭐 의대나 서울대 이렇게 입시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걸 좀 따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수능을 보고 나서 아마 저녁 정도에 원래는 금요일이긴 한데 하루 앞당겨서 서울대 수시 1단계 합격자 발표를 일반 전형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단계 합격한 인원을 가지고 해당 학교에서 어느 정도 1단계의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걸 따져보실 수도 있고 또 전체 학과가 아니라 의대만을 따로 뽑아가지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보통 베리타스 알파 같은 사이트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들 2024를 2025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좀 더 그 올해 바뀌게 될 부분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제가
광주에서 설명할 때 이제 지역 쿼터를 좀 봤었는데 전국 단위로는 사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수능을 기준으로 한 정시에서의 예측 점수 비교표를 보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종로학원 하늘교육의 설명회가 아마 요번 주말에 있을 텐데 수능이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50, 50해서 300점 만점으로 뭐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292점, 연세대 의대는 뭐 290점 이렇게 해서 의대들이 쭉 있고 또 의대를 갈 수 있지만 나는 서울대 치대를 가겠어. 나는 약대를 가겠어.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나는 의대가 아니라 서울대 수리과학부나 컴퓨터공학부를 가겠어. 이런 친구들의 대략의 원점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서울의대는 수능에서 뭐 두 개 틀려야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나, 둘 더 틀리면 더 틀릴수록 더 멀리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정시 배치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수능 개편안에 대한 변화들하고 좀 맞물려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현행 수능 2025 지금 고3이 보는 이제 목요일 수능하고 고2, 고1까지가 현행 수능이 되는 셈이고 중3 친구들이 이제 보게 될 2028 수능부터 이제 개편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 차원에서는 심화 수학을 제2외국어 시간에 볼지 말지가 검토안으로 나왔었는데 예, 확정안에서는 이제 빠졌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통수학 범위로 수원, 수투, 교과서 명칭이 대수 그리고 미적분 원으로 바뀌게 되고 원래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하는 현행 수능 시스템에서 개정 안에서는 확통까지만 수능 수학의 범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명칭으로 치면은 고1에서 배우는 공통수학 다음 보통 고2에서 많이 배우는 대수와 미적분원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많이 하는 통까지가 수학 수능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범위가 돼서 기존의 미적이나 기하가 수능에서는 빠진 이런 어떤 상황이 되고요. 영어나 한국사는 기존처럼 공통으로 보게 되는데 가장 좀 큰 변화가 국어, 수학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쪽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회탐구,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과학, 유야사상 9과목 중에서 2개를 고르거나 과학탐구 물화생지 원투에서 8과목 중에 2개를 고르는 뭐 이론적으로는 섞어서 고르는 친구도 있어서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기존 수능 체제에서 중3부터 보게 될 2028 수능부터는 모든 친구들이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공통으로 응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의대 갈 친구들도 통합사회를 빼놓을 수는 없을 거고요. 지원 학과와는 좀 별개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공통으로 수능에서 응시해야 된다는 거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독서 17문제, 문학 17문제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11문제를 선택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28 수능부터는 뭐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교과서 명칭이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뭐 넣고 빼고 하는 것 없이 모든 국어의 세 영역들을 세부 영역들을 다 응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문법을 안 해도 돼, 뭐 문학을 안 해도 돼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발표된 수능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예시 문항들인데, 그래서 뭐 중3 친구들이 3년 후에 보게 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어떻게 보면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새로운 수능 과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예시 문항들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융합 문제들이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고 뭐 선행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고민들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 뭐 교과서 기준으로 본다면 2015년에 개정이 확정된 현행 통합사회하고 2022년에 개정이 확정된 통합사회 교과서 그래서 2022 개정 교과서가 내년부터 이제 새 교과서로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9개 단원이었다가 한 단원이 추가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인트로처럼 통합사회에 있어서의 통합적 관점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 명칭이 뭐 사회나 뭐 윤리, 지리, 역사 이런 명칭이 아니고 행복에 대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뭐 인권에 대해서, 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뭐 세계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통합사회 단원 주제들이 특정 과목으로만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융합적 성격들이 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시 문항 중에서 뭐 산업혁명 시기에 빈부격차 관련된 그림을 보여줬는데 문제에서는 땡땡 권리를 이제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에는 좀 세계사 같은 느낌도 있고 뒤에는 뭐 법과 정치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또 문제는 1, 2, 3, 4, 5가 미국 독립선언, 바이마르 헌법, 프랑스 인권선언, 명예혁명, 차티스트 운동 등등 해서 좀 연도를 알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시장에 대한 외부 불경제, 뭐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승차 이런 식의 경제 용어들도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요구하는 문항인지라 학교마다 수업 방식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중학생 때 뭐 법이나 경제, 뭐 세계사 이런 등등 등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좀 독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게 아닌가 저희 선생님들은 그렇게 좀 고민을 했고요. 특히 뭐 헌법 관련된 문제들이 암기형 문제라기보다는 관련된 뭐 사상가라든가 그 해당 사상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입장까지도 충분히 추론해 줘야 되는. 그래서 뭐 분배정의 관련된 내용에서 뭐 무지의 베일 하면은 뭐 존 롤스 그다음에 소유물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뭐 로버트 노직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뭐 교과서에서 이런 사상가들이 어느 정도 언급은 됩니다만 뭐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다양한 어떤 독서들을 통해서 해당 사상가들의 견해 차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좀 독해력을 갖추고 국어뿐만이 아니라 통합 사회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학 파트까지를 포함해서 수능의 변화들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변화되기 전에 수능에서도 영어가 등급제로 바뀐 이후로 많을 때는 3만여 명, 지난 수능 되게 어려웠는데 2만 명,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영어 난이도가 굉장히 들쭉날쭉해서 좀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영어 1등급이 이렇게 4%만 하더라도 2만 명 이상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능으로 변별을 해야 될 정시 모집에서는 국어나 수학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건 좀 분명하고요. 작년 기준으로 수학 100점을 받은 훌륭한 학생이 612명이었는데 국어를 100점 받은 친구는 64명밖에 안 되는. 그래서 수학도 어렵지만 국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좀 더 문제를 이제 며칠 후면 목요일 날 올해 2025학년도 수능 문제 보실 수 있는데 뭐 페이지가 보통 뭐 20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45문제를 다루고 있는 엄청난 분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답률, 오답률 분석을 해보면 뭐 화작이나 언매에서도 빨간색 그래서 이제 정답률이 낮은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문학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한 5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독서 파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화작이나 언매부터 빨리 풀고서 문학이나 독서를 풀어라 뭐 이렇게 이제 안내하시긴 하는데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내지는 수학으로 치면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게 화작, 언매와 같은 선택 과목 영역보다는 문학이나 이제 독서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저 그 대치동 독서법이나 대치동 글쓰기 같은 책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 고등학생이 돼서 뭐 수능 준비를 해나가고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나가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초등이나 중등까지 미리 땡겨서 수능 문제를 풀자라는 접근 방식보다 화법이면은 말하기, 장문이면은 글쓰기, 그다음에 언어 영역은 주로 문법, 그리고 매체는 뭐 카카오톡부터 네이버 지식인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도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 그리고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 같은 다양한 문학 장르들을 접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초육에서 중1 올라갈 때 소위 예비 중일 베스트 컬렉션 과정이라고 해서 교과서 소설 다보기, 뭐 수필 다보기, 시 다보기 이런 어떤 교재로 수업을 하는데 우리 학생이 A 중학교에 가서 미래엔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 B 중학교에 있는 천재박 교과서의 수록 작품을 읽을 기회가 또 없겠죠. 또 특히 디지털 교과서 시대라고는 하지만
교과서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부분만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해나가는 이런 문학 대비에 있어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접하는 이런 과정들이 중학교 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CNA에서는 교과서 소설 다보기 시리즈를 6권 출간을 해서 아직 2022 개정 교과서가 반영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2015 개정 교과서에 맞춰서 여러 교과서들에서 수록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작품들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소위 이제 외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교과서 소설 다보기 시리즈 1권이 중1에 대해서 2권, 3권이 중2, 3 교과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소설 다보기 4, 5, 6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과서나 수능 내지는 EBS에서 출제된 작품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꼭 한번 학생들하고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좀 어려운 문제들이 독서 영역들인데 독서 영역에서는 흔히 비문학이라고 불리우는 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과 같은 다양한 제시문들을 출제해서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가라는 능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독서 영역의 대비가 당연히 독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능 독서 대비를 수능 독서 문제풀이로 대신하려는 이런 경향들에 대해서는 책도 열심히 읽고 문제풀이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책은 안 읽고 문제로만 해당 작품을 접근해 들어가는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봅니다. 자, 앞으로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재작년부터 간소화 방침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3들부터는 뭐 자율동아리, 뭐 소논문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어떤 구조기 때문에 과거 유튜브나 혹은 뭐 예전에 합격한 선배들의 뭐 블로그 같은 걸 보고서 학생부에 뭘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영화 제목이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서 각 학교들마다 반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의 뭐 제출 기한 11시 59분 59초, 그다음에 뭐 신문 만들기 양식 표준안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들의 보고서도 제가 좀 놀란 게 예전에는 이 줄 칸이 쫙쫙쫙 늘어났는데 지금 보고서 양식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분량을 채워야 되고 특히 비교과 활동들이라든가 뭐 대원해고 이런 식으로 뭐 250자, 650바이트 이렇게 글자 수 제한들을 엄격하게 해놓고 학생부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굉장히 정제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넣겠다라는 고민보다 같은 분량 하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학생부에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셔야 될 거는 중학교 수행평가 과정에서 뭐 서평 쓰기, 비평문 쓰기 같은 국어 수행평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에서의 뭐 주제글 쓰기 같은 경우에도 뭐 원인을 2개 이상 제시해라, 제도적 차원, 의식적 차원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에 맞는 이런 글쓰기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전 과목에 걸려서 중등 수행평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각 과목별 성취 수준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 자료로 연구를 하실 거고, 뭐 저희 대치동 학원에서도 당연히 이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성취 수준 논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특정 토론을 준비하고 수행해 보자라고 하면서 양식의 빈칸들이 쭉 있죠. 그래서 쟁점이 있고 해당 이슈에 대한 주장과 근거, 인과적인 서술을 좀 원합니다. 그래서 해당 토론 준비표를 작성할 때 이번 개정교육과정 성취 수준에는 채점 기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통 교육학에서 루블릭이라고 불리우는 채점 기준 표의 양식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쓴 글에 대한 논증 과정들을 신뢰성과 타당성, 공정성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뭐 입론이나 반론에 대한 점수 배점들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지 있는지 이렇게 카운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채점식 고려 사항까지를 미리 다 공개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방금 보셨던 빈칸의 내용을 채워봅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자에 대한 찬반. 그래서 어떤 쪽을 고를지는 학생이 알아서 고를 수도 있지만 가위바위보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해결 방안, 이익이나 비용 이런 식의 빈칸의 틀에 맞춰서 질문을 뽑아내야 되고 또 주장에 대한 근거들도 하나, 둘, 하나, 둘 더 많은 근거들을 준비한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뭐 우수한 인물을 찾아라 뭐 이런 식의
과제가 예시가 됐을 때 누구를 골랐는지, 왜 골랐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열과 순위들을 만들어 놓는 거. 또 사회 역사 같은 경우에도 지리 인시, 이동,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면서 각각의 공간들마다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그래서 중학교 활동들의 연장선상에서 초등학교까지 아까 길게 보시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중장기 버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 외부평가 등등 논의가 됐었는데 좀 빠르면은 초5 정도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개편 방안이 이미 연초에 언급이 돼 있었고 관련된 이제 논의들이 2028 개편 이후의 논의로 이제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 내용에서 평가된 내용들을 좀 보면, 소위 이제 창의 융합 교육을 위한 미래 대입 전형을 설계하기 위한 논의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단 수능하고 학생부, 그리고 이제 면접평가라는 세 가지 전형 요소를 기준으로 공통으로 보게 되는 통합형 수능, 5등급제로 바뀌게 되는 학생부, 내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그동안에도 진행해 왔었던 면접평가 요소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거는 일단 미래 역량 기반 창의적 인재 선발을 위한 심층 역량 평가 면접 설계안이라고 발표된 내용들인데 사실 기존에도 서울대가 면접을 계속 봐왔고 아까 직윤 전형은 뭐 3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보고 일반 전형은 뭐 2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보고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MMI라고 불리우는 미니 멀티플 인터뷰 60분의 면접이죠. 그래서 10분씩 4개의 면접방이 운영이 되고 또 별도의 20분짜리 생기부 면접방 이렇게 해서 60분 정도 다섯 면접실에서 면접을 보면 2배수, 3배수를 뽑은 친구들이 다 내신이 좋은 친구들일 텐데 뭐 일반고에서든 특목고에서든 다만 뭐 일반고 특목고를 뭐 차별을 한다기보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잘 대답하는가 이런 식의 심층 역량 면접의 필요성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좀 놓고 보면은 역량평가 면접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는데 창의적 문제 해결과 융합적 과제 수행 그리고 분석적 주제 토론 이렇게 세 가지 텀을 놓고서 설정을 했는데 살짝 예시문항을 좀 풀어보다 보니까 창의 문제는 유문자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하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수능에 미적분과 기하가 빠져 있으니까 이거를 면접에서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또 융합과제는 좀 물리와 관련된 요소가 많아서 뭐 고교 학점제하에서 뭐 물화생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대 오려면 물리 꼭 하고 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한 문제는 그 분석적 토론 주제,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에서 뭐 자장면과 짜장면이 맛이 같은가 다른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인데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면접의 채점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좀 명확했었고, 또 면접 정보가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부끄럽습니다. 사교육의 영향력을 좀 감소시키는 이런 고민까지도 이제 서울대에 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독서, 토의 토론, 그리고 논술이라는 CNA 커리큘럼과 진행 방식을 통해서 개정 교육 과정, 바뀐 교과서, 서술형, 논술형 강화, 그리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면접, 의 중요성 부분들을 수업 내용에 좀 담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설명회 전에도 내년도 줌 클리닉 수업 관련돼서 선생님들하고 좀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2025년 선정도서 관련된 안을 가지고서 12월 1일 공개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1년치 선정도서를 새로 리뉴얼해서 공개하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선정도서를 공개하고 해당 도서를 또 다음 연도에 넣고 빼고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개정 교육 과정, 변화되는 입시, 학생들의 인지 발달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비문학의 균형이 좀 필요하고 특히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문학 비중에서 이제 비문학 비중이 더 역전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초육 기준으로 학생들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시면 아마 절반 이상이 이제 문학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언급했던 통합사회 영역에서의 뭐 법이나 경제 등등에서 다양한 비문학 도서들이 함께 참고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토익 토론이 이제 초등 때에 비해서 중학생들이 활발하지가 않을 수 있는데
뭐 저요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주어진 제시문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뭐 본인의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소화해 나가는, 그래서 찬반 토론 보통 이제 세다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내가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보다 찬성 반대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 해당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구술할 수 있는가, 또 주어진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방식들입니다. 적어도 논술이라고 한다면 뭐 문해창작과 뭐 한해종 이런 좀 자유로운 글쓰기가 아니라 초등 고학년 때부터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력을 담아내기 위한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현력이라는 게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걸 찾아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토의 토론의 연장선에서 좀 더 심층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좀 더 다각화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담아 나가기 위해서 단순한 표현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독서와 토의 토론이 융합된 그런 결과물이 논술 실력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재에 보시면은 선정 도서에 대한 독서 기록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 잘 읽었니 문제들을 통해서 선정 도서 내용들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서술형으로 답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찬반 주장에 대해서 주장을 둘로 나눠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지정을 하게 하고, 논술 문제들도 제시문을 기반해서 논술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키워드나 핵심 주장들을 요약하는 능력, 그에 대한 비교와 분석, 평가 능력들을 골고루 좀 요구하고 있죠. 사실 초등 저학년 때부터 독해나 어휘, 독서, 토익 토론, 논술 전체, 워크북 숙제에 대한 점검들을 꾸준히 좀 해오면서 중1, 2로 가면서 선정도서 흐름들이 비문학 비중이 좀 높기도 하고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분야의 책들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2024, 25 변화되는 책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저희가 중3 책에 이제 한강 작가 작별하지 않는다 예전에 한번 수업했었는데 다시 한번 선정도서로 채택을 하고 있고, 이런 선정도서 흐름들이 이렇게 의대 면접을 비롯한 다양한 대학에서의 고민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 서울대 의과대학 문제에서 다음 글을 읽고 한 문장으로 제목을 정해봐라. 관련 글에는 뭐 의학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예술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텍스트처럼 보이는데 한 문장으로 정했다면 왜 그 문장이 제목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두런두런 하겠죠. 자, 복잡한 지하철의 교통약자 배려석에서 8살 아이가 앉아도 돼, 안 돼? 특히 반전이 좀 있죠. 아빠, 그런데 나도 눈이 나쁘잖아. 이 학생이 단순히 그냥 안과를 다녀올 정도로 아픈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인 건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나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으로 겪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에 대해서 2분 동안 준비해서 8분 동안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적어도 서울대 의과대학이 면접 제시문을 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일 텐데 지역균형 3배수, 일반 전형 2배수 안에 든 친구들이 이런 문제로 이제 최종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뭐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만은 테니스 엘보를 테니스 자주 치는 사람들이 걸리는 건지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한 요 논의들, 해당 자료 도표를 주고서 1분간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고소득부터 고소득 국가의 국가별 소득 차이가 해당 질환에 대해서 진단 시 평균 나이를 2배 이상 격차를 만들어냈고, 따라서 중증도 초중 말기를 보니까 저소득 국가는 말기 43%인데 고소득 국가는 초기가 66%니까 그 결과물로 3년 생존율도 57대 99로 2배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는, 자, 이런 부분들이 의과대학 면접이나 새로운 서술형, 논술형 체제하에서 도입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제주배움터에 이제 서울의대 수석 입학했던 친구 플랜카드를 포함해서 1월 달에 제주에서 다시 전국 원장단 회의 워크숍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일외고나 명도외고에서 고3들 구술 면접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대 내지는 서울대 대학별 고사 문제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선정도서나 워크북 흐름에서
좋은 참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흐름들은 연대 정시 의대 면접처럼 더 많은 의대나 더 많은 학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주어진 그림을 놓고서 등장인물들이 과연 어떤 감정 상태일지, 또 가족에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이나 그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의 질문들은 우리 학생이 객관식 문제를 잘 푸는 거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상황들을 좀 더 공감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좀 미래 인재 양성의 취지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다양한 의대, 약대, 소위 의학 계열의 정시 모집에서도 이런 식의 면접 유형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3부터 변화될 대입제도 개편에서의 내신 5등급제, 또 서술형 강화, 또 수학이나 국어에서의 선택 과목 폐지, 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되는 이런 어떤 변화 조건들은 기본적인 내신 인플레 조건 하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면접에 대한 대비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고요. 특히 서술형 논술, 논술형 수능 이런 식의 방향들이 초 밑으로는 수능으로까지 논의가 돼서 내년 3월에 좀 확정될 예정이니만큼 저학년 학부모님들의 좀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저희 CNA 12월 프로그램 관련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 공유드려 보면은 일단 최종 확정판은 아닌데 10월 말까지 일단 논의된 중일에서 예비 중일 베스트 컬렉션 비문학 과정의 최종판으로 중학교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비문학 제시문들을 가지고 인간과 과학, 일상과 문화, 자연과 환경, 나눠 우리 공동체죠. 이렇게 4주간에 걸친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비문학 편 이런 수업 준비되어 있고 3월 달 과학의 달 행사들이 많아서 과학 관련된 책들 그다음에 상반기 뭐 뉴베리상이나 뭐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다양한 좋은 문학 작품들 그리고 역시 2학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교과서 수록 문학 작품들, 그다음에 도덕윤리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든가 인류학 보고서 같은 통합사회 대비와 중일 여름의 세계문학, 그리고 중일 하반기에 정치경제 비문학 도서들, 고전문학 작품들, 다시 중2에서의 비문학 교재들, 그리고 이번 12월에는 신화와 종교라는 굉장히 좀 새로운 장르의 책들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중2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 기간을 제외하고 교과서 소설 다보기와 같은 문학 작품들, 그다음에 과학 파트, 비문학 도서들, 내신 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시 수업들, 그다음에 사회나 세계문학, 청소년 소설, 그다음에 문해력 특강이 별도로 준비가 되고 정치, 경제, 고전문학, 예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중상, 뭐 멋진 신세계 1984 같은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새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과학 심리학 같은 다양한 장르들, 인류학과 이제 내년에 사피엔스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팩트플리스나 아픔이 길이 되려면 그래서 보통 뭐 의과학 분야까지를 포함해서 전사고나 외고 입시에 자기소개서 같은데 많이 넣을 수 있는 이런 책들로 1년에 커리큘럼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려면 저희 이제 공식 블로그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년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12월 선정도서 이렇게 해서 중일 책 4권, 중2 책은 전반부, 후반부 책이 있어서 3권, 중3은 다보기 6권이니까 책 한 권 안에 수록 작품이 18편의 단편 문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수록되어 있어서 이렇게 활용하시고 배움터별로 진도가 조금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중3 올라오는 친구들 일요일 수업 새로 시작을 할 텐데 아마 나의 첫 지정학 수업 대치 진도가 조금 늦더라고요. 그리고 국제 분쟁,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동 분쟁이라든가 또 이번 트럼프 당선 이후의 세계의 변화 뭐 이런 내용들 수업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배움터에서는 경제 파트 진행되는 배움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전반부, 후반부, 환율이라든가 ESG, 그래서 인바이런먼털, 소셜 거버넌스,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최신 경영 이슈들까지도 책에서 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를 주로 하고 한국사가 선정 도서인 배움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2에서 중3 올라갈 때 이제 오랜만에 또 한국사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선사시대에서부터 현대사까지 한 5주간에 걸쳐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책을 읽고 워크북에서
관련된 서술형 문제라든가 큰 흐름들을 좀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중3 한국사나 고1 한국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능 한국사는 좀 쉬운데 내신 한국사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서술형이나 수행평가 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로 준비된 워크북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중1 친구들 새 책인데요. 왜 그리스 신화를 읽어야 하나요?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기 때 귀여웠을 때 아마 만화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봤던 친구들 좀 있을 텐데 책 읽고 나서 책의 주제는 뭔지 키워드 5개 써봐라. 인상 깊은 구절은 뭐였고 내 생각은 어떤지 혹은 이 책에서 어떤 질문을 품게 됐다면 또 앞으로 관련된 어떤 추가 독서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학교들마다 독서 기록표를 고유 양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 양식인 경우들도 있어서 책을 읽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독서 기록을 워크북에 해놓으면 나중에 책이 없더라도 워크북만 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숙사 학교 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CNA에서 했던 워크북들을 꼭 챙겨가서 해당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나 과제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는 이제 얘기를 반갑게 듣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도와줄까 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좀 더 추가 확장할 수 있는 비문학 텍스트들을 함께 읽어보고요. 밑줄 치고 형광펜 치고 또 책에 있는 어휘들을 가로넣기 위해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중3인데도, 중1인데도 뭐 치근거리다 이런 표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선정도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가 뭐 피그말리온 효과라든가 이런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연결해주고 또 해당 대상 대시문에서 어울리는 한자성어 찾기 통해 가지고 매주 5개 이상의 한자성어들 또 유사한 어떤 사자성어들 확장해 나가는 활동들이 수업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워크북의 특성상 책 내용들을 좀 재구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빈칸에 이제 등장인물 찾아 넣기 등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괄호 넣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날에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가 이렇게 확장형 서술형 문제들 그래서 학생이 숙제를 쭉 해오고 수업 시간에 좀 더 메모를 하고 틀린 거 찾아내고 정정하고 이런 어떤 연결 과정들을 통해서 혼자 책 읽을 때보다 좀 더 책 내용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은근 OX 퀴즈 하면은 설렁설렁 읽은 친구들 티가 좀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말해볼까 본격적인 스텝 수업으로 들어가서 해당 선정 도서의 내용들을 재구성하고 뭐 인본주의, 합리주의, 현실주의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개념들을 좀 확장시켜서 본인의 생각과 생각한 이유들을 숙제해온 내용들 발표하고 또 다른 친구들 발표를 들으면서 옆에 메모하고요. 또 스텝 마지막 파트에서는 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서 뭐 찬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의 토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해당 주어진 책의 내용들에서 다른 책에서 관련된 내용들도 좀 가져와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자, 비교해보자. 그리고 왜 이런 걸 담고 있는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 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의견을 열어놓고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텝 3으로 갔을 때 테세우스 얘기에서의 영웅적 삶이라는 일대기 구조를 어떻게 보면 뭐 서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유화가 잉태했는데 아래서 태어난 주목 얘기죠. 그래서 동명왕 신화, 그래서 동서양 고전의 유사성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특히 신화 속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들을 특정 작품에다가 이제 적용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발표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이카로스의 행동이 의미 있는 도전인 건지 경솔한 자기 파괴인 건지 좀 극단화된 양쪽의 주장을 놓고서 쟁점 하나, 둘, 셋에 대해서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 같은 8명 정도, 10명일 경우에는 교차 조사를 2명씩 나눠서 하는 이런 식의 팀 토론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장해 나가고 여기 주어진 신화 속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시각의 문제점, 그래서 주의해야 될 지점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700자, 뭐 학생들 긴 글입니다만은 하나, 둘, 셋 주의해야 될 점들을 점검해 놓고 비판 파트를 전반부에 쓰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미리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써온 친구들은 좀 빠르게 판단을 할 거고 처음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막막할 텐데 제시문에서 비판 지점들에 대한 힌트가 있으니까 이걸 찾아주고 주의해야 될 지점들도 제시문에서 좀 찾아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식의 글쓰기를
메모도 해놓고 개요도 좀 짜서 원고지 쓰기. 글자 수 400, 700 이렇게 채워나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될 수 있고 처음 단락 잘 못 썼다. 마지막 결론 잘 못 썼다. 그러면 뒷장에 다시 쓰기용 원고지가 있으니 꾸역꾸역꾸역 열심히 써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주 수업을 워크북에 다 하는 과정에서 일부 친구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런 경우들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선정도서 전체 워크북을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파트에 이렇게 함께 있는 추천도서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나 뭐 미술 작품에 대해서 뭐 종교에 대해서 뭐 세계사에 대해서 그래서 관련된 참고 서적들이 한 10편 이상 있으니까 좀 더 확장 독서하는 데 안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해당 문제풀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내신 문제까지도 좀 추가를 해서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워크북 내용들을 좀 풍부하게 담아낸 이런 특성들을 안내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설명 부분들 일단 마치도록